등기부 등본의 빨간 줄은 말소, 권리가 소멸되는 거다.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권리가 해결됐을 때 말소한다. 경매로 넘어온 물건을 말소할 때에는 잔금 납부할 때 말소하면 됩니다. 말소하는 시점이 이제 매매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갚았을 때, 경매는 잔금 납부할 때, 그때 말소를 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벌써 파트 3, 권리 분석. 꼭 필요한 원리만 알면 돼요. 파트 3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권리 분석인데요. 경매와 일반 매매의 차이, 그리고 일반 매매에서 경매로 넘어오려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제로 경매 법정에 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만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권리 분석 수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권리 분석하게 되면 좀 어렵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모든 권리 분석을 다 알고 시작하려고 하게 되면 시작을 못 합니다. 공부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경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만 이렇게만 알아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처음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특수 물건들, 소송 관련된 물건들은 처음에 경매 물건을 초보 물건으로 진행하시다가 어느 정도 명도나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어려운 거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매 수업을 받을 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매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없애고, 그리고 실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물건, 실제 나한테 수익이 줄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서 진행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을 얘기하면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등기부 등본 권리 분석이고요. 하나는 임차인 권리 분석입니다. 보통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이거나 이 두 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물건들은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분석, 요 두 가지를 저희가 하면 되는데, 파트 4에서 이제 임차인 분석을 할 거고요. 이번에 파트 3에서는 등기부 등본 권리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눌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은 보통 소유자가 살고 있을 때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소유자와 플러스 임차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때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때 낙찰자가 혹시라도 돈을 물어내야 될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 물건이 우리는 이제 명도하는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수월하다라고 하는데, 권리 분석상으로 보면은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게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건데요. 권리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공식적으로 준다고 했죠. 이 매각 물건 명세서로 1차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 보는 것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가 진행되면 부동산 현황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기고,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종합해서 담당 계장이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각 물건 명세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원에서 담당 계장이 공식적으로 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만 정확히만 알아도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다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왜 입찰자가 모를 수 있는 부분도 법원에서 물건을 접수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경매를 진행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거친 다음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들이 있으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큰 맥락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윗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건에 대한, 경매 진행되는 물건에 대한 거고, 여기 밑에 점유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점유자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임차인이 살거나 소유자가 살거나 누가 사는지 현황 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여기다가 넣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신고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분석을 할 때 여기가 기본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권리의 인수 여부라고 해서 요 두 가지의 칸에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공란이 이곳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깨끗한 물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다 그러면은
인수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조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점유자 기록도 아무도 없고 권리 인수 여부에 대한 부분도 아무 공란이고 그 밑에 이제 비고란이라고 해서 여기도 공란이다. 그러면 굉장히 깨끗한 물건입니다. 오히려 경매로 접근할 때 조사할 내용이 없는 물건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등기부 등본에서 여기 맨 위에 최선순위 설정일이라고 해서 날짜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대부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그 날짜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만으로도 권리 분석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점유자, 임차인 분석, 그다음에 권리 여부에 인수가 있는지에 대한 건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내용,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없는 내용까지 여기다 적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매 진행할 때 유의점. 우리가 입찰할 때 보증금이 10%가 아닌 20%라든가 유치권이 신고가 됐다든가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든가 우리 보통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단계로 점유자 기록, 권리의 인수 여부, 그다음에 경매 진행상 유의점 요 세 가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1차적인 권리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강에서는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등기부 등본은 언제 발급해서 보시나요? 우리가 생각보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할 때 하는데 인제 우리가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보죠. 이거는 인제 중개사들이 중개하면서 저희한테 보여주죠. 네. 아니면은 인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연장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임대인이 직접 출력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임차인이 '혹시나 내가 모르는 권리가 있을까?' 하고 띄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띄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셀프로 등기할 때 예전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셀프로 등기도 많이 하거든요. 법무사 비용도 절약하고 기본적인 서류들을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가 등기부 등본이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거 받을 때에도 등기부 등본이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내용들을 볼 때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서류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경매 입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등기부 등본을 진짜 많이 볼게 될 겁니다. 예. 이 경매 입찰 물건을 검토할 때는 무조건 등기부 등본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 등기부 등본은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인제 길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말하는 등기부 등본으로 얘기해도 이제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부가 개인으로 보면은 주민등록증이 집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할 때 필수품이죠.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현황을 알려주는 공식적인 장부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고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곳이 등기부 등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띄어볼 수 있어요. 본인이 소유자인 본인도 띄어볼 수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이 띄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임차인들도 등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띄어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해 보던 거니까. 등기부 등본은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매매 거래에서 아니면 임대차 계약할 때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 등기부 등본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나 다세대 이렇게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은 등기부 등본 한번 띄어 보세요. 등기부 등본이 한 개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합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거든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상복합, 분양 상가 요런 것들이 다 집합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요. 땅의 사용권을 비율로 나눠주는 겁니다. 땅이 있는데 그 위에 아파트가 1 층, 2 층, 3 층, 4층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땅을 하나하나 쪼개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 대비해서 몇 분의 몇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주는 거죠. 그걸 대지권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게 해 놨지요. 그래서 건물만 매각하거나 토지만 매각하는 거는 특수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분 경매라고 해서 지분만 나오기도 하고 하나로 묶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거래하기가 어렵다. 근데 경매에서는 다른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집합 건물은 등기부 등본이 하나이고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각이 될 때만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 건물에 대지권을 왜 줬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건물하고 토지의 등기부를 따로따로 주게 되면은 여기 인제 철거 소송이라든가 인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집합 건물 등기부를 따로 인제 주게 되고, 거기에 대한 토지는 비율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형태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904 호다 그렇게 되면 토지 전체 면적의 비율로 나눠서 인제 몇 분의 몇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몇 제곱미터가 이제 대지권이다라고 해서 나눠 주죠.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집합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다. 이렇게 인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그리고 단독상가, 왜 건물 통건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건물주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기부 등본이 두 개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여기에는 땅의 소유도 한 사람, 건물의 소유도 한 사람이니까 그 땅과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주어도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죠. 나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토지 등기부 등본하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집합 건물과는 틀리죠.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은 등기부 등본이 하나이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뭐 상가주택 요런 것들은 등기부가 두 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법정 지상권 요런 것들도 여기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이 등기부 등본이 두 개인데 따로따로 거래할 수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은 대지권 미등기하고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인제 주택에서도 아파트를 주로 먼저 하시는 게 제가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나타나는 대지권 미등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을 많이 하는데 분양하는 곳이 인제 재개발하는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택지 개발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 택지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분양을 해서 가는데, 여기 인제 이런 택지 지구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왜 건설사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단지도 계속해서 이어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 이 토지가 처음에는 용도가 다 다를 거예요. 대지도 있고 공장으로 썼던 것도 있고 논으로 썼던 것도 있고 밭으로 썼던 것도 있고 용도가 다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밀고 택지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획 정리가 조금 필요해요, 시간이. 그런데 이 택지 개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작업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신도시라든가 이런 택지 개발 지구에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 경매가 진행이 될 때, 이럴 때 대지권 미등기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건물 등기부를 하나 준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입주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등기부 등본을 인제 줘야 되는데, 그때 대지권이 인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분양 대금을 다 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대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본인한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한 구획 정리가 아직 되지만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첫 번째 주택을 그 택지 지구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양받고 중도금 다 내고 잔금을 치르고 인제 제가 입주할 때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인제 이 토지에 대한 정리가, 대지권에 대한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로 저희가 들어가서 살았고, 여기 정리돼서 대지권 비율을 받은 것이 한 1 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할 때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이 나타나면 '아, 여기가 분양을 한 곳이구나. 근데 아직 이 토지에 대해서 구획 정리가 안 돼서 대지권 미등기가 된 거구나.' 이렇게 1 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분양받았을 때 분양 대금을 일부 내지 않아서 주지 않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찾아봐야 하는데, 대지권 미등기라는 거는 일단은 그 거래하는 그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구획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제 이 건설사에 가서 이런 문제들이 대지권에 대한 절차만 거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낙찰 받아도 되지만, 여기에 그 건설사가 대지권을 미등기한 이유가 분양 대금을 내지 않아서다 그러면 또 인수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라는 게 나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입찰해야 된다. 대부분 이런 택지 개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획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간혹 등기부 등본에 그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나와요. 토지 별도 등기. 말이 어렵죠. 저는 이런 말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이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뭐냐면,
아까는 그 택지 개발할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제 빌라 분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라 분양하는 업자들이 인제 아무래도 건설사보다는 규모가 작잖아요. 이런 분들이 인제 토지를 먼저 삽니다. 사서 그러면은 자금이 있을 때에는 뭐 자기 돈으로 다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또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 건설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토지 등기부 등본에 인제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겠죠.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이 잘 안 되고 힘들다가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도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토지의 근저당이 50억 억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양이 일부만 되고 미분양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출 상환을 한 20억 억만 하고 나머지가 남은 상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부는 분양이 됐으니 사람들은 돈을 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 건물 건물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 주는데 토지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에 토지 별도 등기라고 표시를 해 줍니다.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 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 봐라."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소규모 이렇게 건설사들이 빌라를 분양할 때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토지에 설정되었던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합 건물에 대지권이 이제 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지권 밑에다가 토지 별도 등기라고 써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참 처음에 빌라를 입찰할 때 진짜 토지 별도 등기가 많이 있었어요. 빌라들마다 하나 건너 하나씩 토지 별도 등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들어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권안에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런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물건은 입찰해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아이고 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엔 소멸되지 않는 거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공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깨끗한 물건이겠죠. 그 밑에를 보면은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뭐 지상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란이면은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거. 그리고 비고란을 봤더니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상에 무슨 무슨 동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구획 정리가 완료되어서 이렇게 번지수가 생겼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에서 1. 토지의 별도 등기. 근데 갑구 5번에 압류 등기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압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압류 등기다. 이 압류 등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입찰해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네.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 이거 확인해 봐야겠구나. 이 압류가 무엇인지 혹시 내가 낙찰받으면 이 압류된 것들 내가 풀어야 되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예를 보게 되면은 여기 해당 없음 되어 있고 비고란에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법원에서는 "네가 인수하는 거야 아니냐."라고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지할 수 있는 내용만 언급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인제 그 해당하는 곳에 뭐라고 써 있으면은 그 내용을 인제 입찰자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입찰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그다음 거에 보면 비고란에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인제 바꿔 얘기하면 대지권 미등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물건의 감정 평가할 때 대지권에 대한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감정 평가된 금액의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 대지권에 대해서 같이 가격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는 낙찰 받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 미등기라든가 토지별도 등기 또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여기 비고란 적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입찰한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인제 가처분, 지상권 여기 비고란, 인수하는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법원에서는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 물건이 빨리 낙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빨리빨리 해결돼서 인제 종료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인제 착각을 하거나 아리송하고 좀 모르겠는 그런 사항들이 많으면은 낙찰됐다가도 대금을 미납하게 되고 또 유찰되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업무가 계속
지연되고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경매 물건은 빨리 낙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가능하면 조사된 내용을 다 담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입찰자한테 유리한 서류인 거죠. 네. 말소, 소멸, 인수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인제 말소라는 거는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을 긋는 것이다. 즉 기록을 없애는 것이다. 예, 우리 말소한다는 얘기는 인제 그래도 쪼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제 법무사에서 의뢰해서 말소를 하는데 이제 그런 예가 많죠. 일반 매매할 때에는 이제 근저당이 있으면 잔금할 때 근저당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고 전세 계약을 할 때에도 근저당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이렇게 말소라는 거는 등기부등본 상에 올려져 있는 누구한테나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줄을 지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를 한다라는 거는 해당하는 권리를 없애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락대출을 받게 되면은 인제 법무사를 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말소는 이제 법무사가 할 거고요. 최근에 인제 저 같은 경우에도 작은 물건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잔압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굳이 법무사를 끼지 않아도 되고 돈이 몇십만 원 나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촉탁 등기를 법원에 가서 직접 하게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직접 등기를 할 때 그때 인제 말소한다는 그 서류가 있어요. 거기다 인제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금액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무사를 통하면은 몇만 원이 나오는 것들이 실제 직접 하게 되면은 이제 몇천 원도 안 되는 그런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소라는 거는 일단 등기부 등본에 빨간 줄을 그어서 그 권리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세계약서 특약시 이렇게 쓰죠. 계약일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금 3억 원 정 설정 상태임. 임대인은 잔금 이래 잔금 수령 후 본 근저당을 전액 상환하고 말소 등기를 한다. 이렇게 인제 전세계약서에 특약을 써서 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전세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는 시점에서 소유자는 근저당을 말소해야 돼요. 그 말소하는 거는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은행과 연관된 법무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쪽에 말소를 의뢰하는 것이 좀 편하겠죠. 비용은 한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이 붙은 집을 거래할 때 혹이라는 게 참 그쵸. 근저당도 혹이에요. 그 혹을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지 아니면 집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인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닌 것들을 이렇게 말소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럼 깨끗한 물건이 됩니다. 우선 인제 표제부를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표제부는 집의 신분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증에 이름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주소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의 주소, 소재지 그리고 현황 등을 좀 알려주는 것이 표제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게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표제부라고 되어 있고 주소가 나와 있고 한 동의 건물 표시라고 해서 실제로 인제 그 해당하는 주소에 그 몇 층인지 하고 그다음에 표제부의 그 전유 부분 표시 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 제곱미터다라고 전용의 표시가 나오고 대지권도 표시가 나옵니다. 대지권 비율로 해서 몇 분의 몇 이렇게 해 가지고 대지권의 비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래서 그래서 토지 지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제부는 여기에 인제 건물의 표시 그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 표지부는 요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줄 그은 거 있죠? 얘가 인제 말소된 겁니다. 네. 갑구에는 이제 집의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의 족보. 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인제 첫 주인 등장하는 거 최초의 소유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러면 그 집을 인제 사고 팔았거나 아니면 증여되거나 뭐 상속되거나 어떻게든 소유권 이름이 바뀌는 것.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기록이 갑구에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다 그러면 등기 원인에 그 거래한 날짜하고 매매라고 표시를 해요. 그 이유가 원인이 매매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서 표기를 해 줍니다. 보통 인제 그 소유권 이전이나 그리고 왜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막 요런 것들이 이 갑구에 표시가 되는데요. 갑구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처음에 소유권 보전에서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래서 매매가 된 경우 그리고 가압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압류 요런 내용들이 소유권에 관련돼서 인제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갑구에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인제 많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가등기, 가처분 요런 것들도 갑구에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구에는 집의 비밀금고. 왜 비밀금고라고 했을까요?
돈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이 있을 때 약간 빚의 흔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저당 설정했다, 지웠다, 설정했다, 지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인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을구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근저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이 인제 설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전세권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임차권 등기했다라는 것도 임차권 등기도 결국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구에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사항들이 기록되는 곳이구나. 을구를 그러니까 집의 비밀금고라고 했습니다. 막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에는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요렇게 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도 되기도 하죠. 전세권 설정에는 전세금, 그 전세 존속 기간, 그 전세권자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 주택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권자가 나오는데요. 이제 파트 4에서 임차인 분석할 때 얘기를 할 건데 임차권 등기는 보통은 등기부등본에 올라오지 않는데 임차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만기가 됐는데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이럴 경우 설정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대항력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임차권 등기 이렇게 해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지상권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근저당 설정이 이 을구에 나온다. 최근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들이 임차권 등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과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이제 배당할 때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물건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채권은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데 또 이렇게 보면 쉬워요. 어떻게? 물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저당,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는데 그 등기부등본에 딱 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낙찰받는 사람이 누구한테나 나는 이 근저당이 있다라고 해서 알려주고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건에 난 전세권 설정하고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여기 들어오려면 이 돈을 다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물건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누구한테나 이 집에 대한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채권은 개인 간의 거래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가압류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물건은 근저당 그리고 채권은 가압류 약간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물건은 임의경매 곧바로 실행할 수 있고 채권은 가압류를 설정해 소송을 해야 되니까 강제경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물건이라는 건 근저당 실행행 경매로 임의경매하고 연결될 수 있고 채권은 가압류를 걸어서 소송을 해서 강제경매로 연결될 수 있겠다. 물건이 채권보다 힘이 세다. 이 정도까지만 좀 약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채권 이런 거 나오는 게 이런 뜻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힘이 센 물건을 설정을 하든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나의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겠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인제 발급을 한번 해 보셔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수 있는 상식이긴 한데 저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해 보지 않으면 어려워. 그래서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인제 살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열람을 하거나 인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700원, 1,000원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그 옥션원이라든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면 경매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서류가 다 인제 제공을 해 주는데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물건을 찾았다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등기부등본 분석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경매 사건을 발견하셨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주소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도 되고요. 자 어렵다 그러면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한번 발급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입찰자가 직접 받아서 확인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죠. 여기 인터넷 등기소도 인제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부동산 등기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인터넷 등기소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등기부 등본은 인제 부동산의 증명서다. 부동산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증명서다. 등기부 등본의 빨간 줄은 인제 말소, 소멸, 권리가 소멸되는 거다.
만약에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권리가 해결됐을 때 말소한다. 아까 근저당도 해결됐을 때, 갚았을 때 말소한다. 압류도 해결됐을 때 말소한다. 전세권 등기도 해결됐을 때 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매로 넘어온 물건을 말소할 때에는 잔금 납부할 때 말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하는 시점이 이제 매매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갚았을 때, 경매는 잔금 납부할 때 그때 말소를 하면 된다. 7강에서의 과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보세요. 일단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7강의 과제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